안녕하세요. 폴 코치입니다. 오늘은 오비스티 코드 세 번째 파트, 새로운 비만 모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프레젠테이션은 현재까지 잘못된 비만 상식, 그래서 비만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도 잘 몰랐고, 또 칼로리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면 우리는 살이 빠진다 하는, 사실 그것보다는 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오랫동안 안주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것을 배웠고요. 오늘부터는 새로운 비만 모형, 잘못된 식생활 해결책,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왜 뚱뚱해졌는지 원인을 잘 알면 희망이 생깁니다. 원인을 알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어땠냐 그러면, 소위 말해서 영양 전문가이든지 피트니스 코치든지 의사들은 당신이 많이 먹고 운동을 적게 했기 때문에 살이 찐 거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비난을 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이어트에 참가했던 사람은, 그래, 그 이론은 나도 알아, 그거 맞는 거야. 하지만 못한 것은 내 잘못이야. 실제로 못한 것은 그 사람 잘못도 있겠지만 전문가가 잘 모르고 가르쳐준 탓도 꽤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만은 호르몬의 체지방 조절 기능이 잘못돼서 생긴 결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체중보다 우리 체중이 낮아요. 그러면 높일 겁니다. 어떻게? 식욕을 자극시키고 대사를 줄일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체중보다 설정 기준이 낮아요. 그러면 살을 뺄 거예요. 대사를 느리고 식욕을 줄여줄 겁니다. 이것을 호르몬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 인체가 설정하는 설정값을 오르고 내리게 하는가, 조정하는가인데, 여러 가지 후보군이 있습니다. 렙틴, 그렐린, 펩타이드 Y, 인슐린, 코르티졸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호르몬을 집중적으로 몸에다가 투여를 했더니 틀림없이 살이 찌더라 하는 인과성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 인슐린과 코르티솔 두 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슐린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는 아예 인슐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닥터 제이슨 펑은 자기는 누구든지 뚱뚱하게 만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슐린을 충분히 공급하고 기다리면 시상 하부에서 체중을 늘리라는 신호를 보내고 우리는 의지와 관계없이 먹게 됩니다. 운동을 많이 하든 음식을 골라 먹든 상관없이 무조건 뚱뚱해집니다. 또 날씬하게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인슐린의 농도를 매우 낮추면 되는 겁니다. 또는 SGLT2 억제제와 같은 약으로 낮출 수도 있지만, 제일 좋기는 식이를 통해서 인슐린 농도를 낮추면 살이 빠집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위장을 통과해서 작은 창자에서 흡수가 돼서 췌장을 통과해서 간으로 갈 때 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게 됩니다. 인슐린이 근육세포로 가면 포도당을 받아들여서 잉여포도당은, 당장 쓰지 않을 잉여포도당은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하게 되고, 간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간은 포도당을 만들 수 있는 기관이지만 일부러 글리코겐에서 포도당을 만드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인슐린이 나올 때는. 지방세포인 경우에도 포도당을 받아가서 지방을 계속 만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인슐린이 나올 때 절대로 이 지방세포에 있는 지방은 연소하지 않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인슐린이 계속해서
뇌의 시상하부에 가게 되면 공복 호르몬을 유발시켜서 우리로부터 먹게 합니다. 렙틴 호르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렙틴이 그리스 말로 날씬하다 이런 얘기인데, 지방이 늘어나면 지방세포에서 렙틴 호르몬이 나와서 역시 뇌로 가서 우리 식욕을 억제하는데, 인슐린과 렙틴이 둘 다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슐린이 나와서 과다 에너지들이 지방세포로 가서 지방이 자꾸 만들어지면 렙틴이 높아지는데, 그래도 인슐린이 렙틴보다 훨씬 강력한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렙틴은 무시되고 인슐린이 계속 더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렙틴 저항성이라고 부르고, 계속해서 체중은 증가할 정도로 인슐린의 힘은 강력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로 통과한 코르티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르티졸은 우리 몸에 있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그럽니다. 예전에 스트레스라 그러면 뭐였겠습니까? 사자나 호랑이가 저희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소화라든지 세포를 새로 만든다든지 이런 데 사용되는 에너지를 전부 막아버리고 단백질도 탄수화물로 전환해서 최대한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도망가거나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식, 부모, 직장, 수면 부족, 결혼 문제 등으로 만성 지속성 스트레스, 그러니까 짧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스트레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증가해서 결국은 비만해지게 됩니다. 자가면역 치료에 많이 쓰이는 코르티졸은 이것이 프리드니손이라는 약으로 처방돼서 많이 쓰이는데요. 프리드니손을 천식, 류마티스 등에 처방을 해서 장기 복용을 하면 체내 혈당이 상승하고 인슐린도 따라서 올라가서 체중이 증가합니다. 애킨스 다이어트의 맹렬한 인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닥터 애킨스는 뉴욕에서 개업한 심장 전문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50년, 60년대에 자기 체중이 많이 늘고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을 알아서 기존에 있던 다이어트보다는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섭취했더니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83년에 거기에 관한 책을 내고 2001년에 개정판을 냈더니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랬더니 American Heart Association, 요 횃불, 심장 위에 횃불이 있는 로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책을 냈는데 뭐라고 책을 냈느냐 그러면 FAD라는 건 유행을 타다 이런 얘기인데요. 일시적 유행을 타는 다이어트는 그만하고 옛날에 그들이 얘기하던 아메리칸 스탠다드 다이어트, 60%를 탄수화물로 먹고 지방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해야 좋아진다고 강력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08년에 게리 텁스라고 유명한 미국의 언론인인데 그 사람이 이런 책을 냈습니다. Good Calorie, Bad Calorie. 토스트 위에 버터가 있는데 버터는 굿 칼로리고 토스트는 배드 칼로리라는 이 사람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이 책 또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3억 인구 중에 2천만 명 정도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망연자실한 미국 의학계,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본 것처럼 기존 의료계에서는 저탄수화물 고지방이 나쁘다 건강에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2003년에 유명한 의료 저널인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6개월간 저탄수화물,
저지방 두 개의 다이어트를 실천을 했더니 체중 감량에 있어서 노란색인 저탄수화물이 훨씬 효과적이었다. 이런 발표가 됐습니다. 그 후로 2003년이 됐을 때, 죄송합니다. 2008년이 됐을 때 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의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는 세 가지 다이어트를 비교를 했습니다. 세 다이어트 중에 로우 팻 다이어트가 빨간색이고 미디테리안 다이어트가 노란색이고 로우 카브 다이어트가 파란색입니다. 결과는 저탄수화물식이 체중이 가장 많이 감소했고 또 2년 후에 복구됐을 때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지중해식 다이어트도 효과가 매우 좋은 편이었습니다만 그 두 다이어트에 비해서 저지방 다이어트는 체중의 감소나 다시 또 체중이 올라왔을 때 두 다이어트보다 효과가 적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논문은 저지방 다이어트보다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좋다 그랬지만 이게 진실일까요? 그것을 위해서 헬스라인이라는 잡지에서 최근에 조사되었던 23개의 저지방 다이어트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저지방 다이어트 대비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체중이 더 많이 줄었고 옅은 색이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입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아져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더 많이 높아졌고 중성지방은 더 많이 내려가야 좋은데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중성지방의 감소 효과가 더 높았습니다. 결국은 저지방 다이어트 대비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체중이 더 빠지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중성지방은 내려갔습니다. LDL의 경우에는 제 경우에는 LDL이 약간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경우가 많은데 LDL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다른 프레젠테이션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의학계는 어땠을까요? SBS에서 지방의 누명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방영한 후에 우리나라에서 저탄수화물 고지방의 인기가 높아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했습니다. 그랬더니 2016년 10월 26일에 대한내분비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영양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5개 학회가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는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며 오히려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열량 섭취를 줄이고 활동량을 늘리기를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만이 비만과 다양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건강 식사 방법이며 이외의 다른 묘법이나 쉽게 할 수 있는 편법은 없다. 암만 해도 60% 탄수화물 먹고 지방 많이 줄이는 거 운동 많이 하는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지방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는 것은 묘법인데 그건 별로 좋지 않을 뿐더러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미국의 심장병 학회의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에 횃불이 있는 것이 심장병 협회의 로고인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저지방 다이어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아왔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좋은 기름을 적당량 먹으며 탄수화물을 어떤 것을 먹을지 주의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뒤로 많이 물러서 있습니다. 꼭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세시대에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해가 돌았습니다. 해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돈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정설로 되기까지 시간이 걸렸는데 저는 저탄수화물이 꼭 맞고 저지방이 꼭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정도의 저지방 고탄수화물이 정확히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생각을 해봅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고 그래서 살이 찐다. 이렇게 얘기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에 밥, 쌀 위주의 식사를 수천 년 동안 했는데 그 사람들 별로 비만 없지 않았느냐?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또 마른 사람도 당뇨병에 걸리는 사람 있지 않느냐? 뭐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혹시 숨어있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즉 탄수화물을 먹은 지 오래됐는데 공복 상태에도 인슐린이 늘 높이 떠 있다든가 혈당량이 높다든가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우리가 빵을 먹고 탄수화물이 흡수가 돼서 췌장을 지나면 인슐린이 나옵니다. 그 인슐린이 나오면 탄수화물이 근육으로 갔을 때는 근육에서 탄수화물을 흡수하고 또 지금 당장 쓰지 않아도 될 흡수된 탄수화물은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기도 합니다. 간에 가서는 탄수화물이 인슐린이 가면 흡수가 되고 스스로 글리코겐으로부터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일은 감소합니다. 이렇게 돼서 흡수됐든 음식으로 흡수됐든 탄수화물은 간으로 저장되고 근육으로 저장되어서 양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인슐린 민감성이 있다, 인슐린 센시티브하다, 혹은 IS라고 줄여 쓰기도 합니다. 반대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빵을 먹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당이 근육세포나 간에 흡수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 안에 있는 글루코스는 계속 높이 떠 있게 되고 높이 떠 있으면 인슐린은 더 나옵니다. 이렇게 된 경우를 인슐린 레지스턴트, 인슐린 저항성, 짧게 줄여서 IR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제일 처음에 근육세포에서 먼저 생깁니다. 그런 다음에 지방간이 되고 간에 인슐린 저항성으로 가면 마지막에는 당뇨로 진행됩니다. 자, 우리가 포도당이 받아들여지면 근육세포에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가서 처음에 산화해서 에너지로 쓰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해당 과정을 거쳐서 발효 과정을 거쳐서 젖산이 나오기도 하고 지금 당장 쓰지 않은 흡수된 포도당들은 글리코겐으로 저장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후에 글리코겐의 저장량을 보면 식사하자마자 이렇게 적었던 글리코겐의 저장량이 30분, 60분, 90분, 2시간일 때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이 글리코겐의 저장량이 꽤 중요합니다. 글리코겐의 저장량이 안 올라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 근본 이유가 뭡니까? 근본 이유는 근육세포 내에 이미 지방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이쪽에 현미경 사진을 봤을 때 하얀 점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등심 먹을 때 마블링이라고 그러죠. 근육 사이에 끼어 있는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보다도 근육세포 안에도 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은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 지방이 많으면, 근육 내에 세포 지방이 많으면 글리코겐의 생성량이 적습니다. 그것이 그래프입니다. X축은 세포 내에 근육의 양이 많아질수록 Y축, 글리코겐 저장량이 낮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래프고, 여기가 인슐린의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래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온 몸에 혈액 중에는 5리터의 혈액에 약 4에서 5g 정도의 포도당이 들어있습니다. 거의 뭐 순간순간 다 쓰인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온 몸에는 근육에 500g, 간에 100g 정도의 글리코겐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2400칼로리 정도 나오니까 하루 정도 쓸 수 있겠죠,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지방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달 굶어도 죽지 않을 정도로 쓸 에너지를 지방세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인슐린의 저항성이라면 그러면 생리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 하는 겁니다. 인슐린 리셉터에, 이게 리셉터고요. 이게 포도당 리셉터입니다. 인슐린이 몸 안에 작용을 하려면 리셉터에 인슐린이 닿아야 되고, 포도당이 몸에 들어오려면 포도당 리셉터에 닿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인슐린이 인슐린 리셉터에 닿으면 포도당 리셉터, 근육세포인 경우에는 글루트포인데, 이 글루트포가 지방세포 근육세포 저 안쪽에 있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세포막으로 올라가 자리를 잡아야 포도당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지방세포가 늘어나면 인슐린이 닿았을 때 그 경로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글루트4가 근육세포 내부에서 세포막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인슐린 저항성의 현상입니다. 자,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파란색은 건강한 사람이고 주황색은 당뇨병이 있거나 대사증후군이 있어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온몸에 봤을 때에 온몸에 약 500g 정도의 글리코겐이 저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대사증후군이나 당뇨병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 대비 글리코겐 저장량이 훨씬 적습니다. 왜요? 글루트4가 세포막에 와서 닿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포도당이 흡수가 안 됐고, 흡수가 안 됐으니까 글리코겐이 덜 만들어진 겁니다. 이번에는 그 혈액 속에 있는 인슐린과 포도당의 양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300명의 젊고 정상 체중이고 담배 안 피고 그러나 활동적이지 않은 사람들 300명을 조사를 했더니 하위 4분의 1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고 상위 3분의 1은 인슐린 저항성이 없이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피에 있는 혈당량을 검사를 했더니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쭉 시간이 지났을 때에 혈당량은 80에서 130 사이에 거의 같았어요. 그런데 특이할 만한 것은 인슐린의 양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똑같은 혈당을 세포에 투입하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은 90의 인슐린이 분비가 됐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182배의 인슐린이 분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근육과 간세포에 있어서 글리코겐의 저장량을 보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지방세포에서의 글리코겐 저장량이 일반인의 4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간에 있어서의 글리코겐 저장량은 거의 같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간세포까지 인슐린 저항성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인슐린 레지스턴스가 있는 사람은 인슐린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간에서는 먼저
글리코겐으로부터 새로 지방을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이 많이 쌓이겠죠. 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렇게 해서 많이 쌓인 지방은 중성지방으로 플라즈마 리피드, 즉 혈액 속으로 중성지방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20%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혈중 중성지방은 80%가 증가하고 HDL은 20%가 감소합니다. 이 두 지표가 대사증후군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탄수화물이 올라갔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근육세포는 글리코겐 저장량이 줄어들어서 계속해서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더 올라가면 이번에는 지방이 간세포 내에서 더 만들어집니다. 그럼 뭐가 되나요?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결국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HDL이 내려갑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활동성인 사람이 운동을 덜 움직여서 근육세포 내에 지방이 축적이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세포 내에 글리코겐을 담아둘 캐패시티가 줄어들어서 인슐린을 거부하면 혈중 포도당 수치가 증가되고, 그러면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간에서 잉여 당분이 지방으로 전환돼서 간 지방이 생성돼서 중성지방으로 혈액에다 배출을 하고 HDL이 감소가 되면 간 내부 증가가 되고, 간 내부에 지방이 증가되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대사증후군입니다. 인슐린 레지스턴스, 인슐린 저항성이 되면 몇 가지 무서운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당뇨, 고혈압, 내당능 장애, 줄어든 HDL, 다낭난소증후군, 요산혈증, 염증 등등으로 해서 동맥경화에 이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정확하게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이 당뇨입니다. 당뇨가 되면 제3의 당뇨라고 일컫는 치매, 가장 치사율이 높고 위험한 암, 그리고 심장질환이 모두 당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비만은 저리 가라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저희는 꼭 알고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근육의 인슐린 저항성을 없앤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운동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45분 동안에 자기 최대 심박수의 65% 정도 되는 하체 운동을 15분 하고 5분 쉬고 3세트를 하게 되면 운동 전에 일반인 대비 이렇게 낮았던 글리코겐 저장량이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물론 건강했던 사람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가죠. 하지만 건강했던 사람의 운동 전 상태로 올라가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때 운동을 하면 글리코겐 축적량이 올라가서 인슐린 저항성이 없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세포 내부에 들여다보겠습니다. 운동을 했더니 어떻게 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없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AMPK라는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 작용을 거쳐서 세포 내부에 있던 글루트4라고 아까 들으셨죠? 글루트4라는 글루코즈 리셉터가 이 세포막에 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 글루코스들이 들어와서 내부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AMPK의 활성화로 인해서 글루트4, 글루코즈 리셉터가 세포막에 자리를 잡아서 포도당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인슐린이 높으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운동을 해서 내리기도 하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먹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 점심, 저녁 3끼만 먹고 그냥 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Y축이 인슐린의 양입니다. 아침 먹었을 때 인슐린이 올라왔다가 시간이 지나면 인슐린이 없고 올라갔다가 없고 올라갔다가 잘 때는 아주 없습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조절이 잘 되겠죠? 그런데 아침 먹고 간식 먹고 점심 먹고 간식 먹고 저녁 먹고 치맥 먹고 그러면 인슐린이 하루 종일 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인슐린 저항성과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탄고지를 하느냐 저지고탄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자주 먹느냐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프레젠테이션은 끝났습니다. 결국은 인슐린이 가장 중요한 살을 찌게 하는 호르몬이고 인슐린 저항성이 유발돼서 몸에서 인슐린이 높게 떠 있으면 대사증후군이 돼서 아주 위험해지는데 그렇지 않으려고 그러면 운동을 하든지 밥 먹는 횟수를 철저하게 조절하든지 하면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참고 자료로 넣었는데 우선 자꾸 제가 글리코겐 그 다음에 포도당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리코겐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글리코겐입니다. 그런데 여기 육각형 한 분자 한 분자가 다 포도당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을 쭉 연결해서 붙여놓은 것이 글리코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인슐린 리셉터를 통해서 인슐린이 들어오면 글루코스가 나가서 글루코스가 들어오면 자꾸 이렇게 붙다가 인슐린이 안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있는 글리코겐을 뜯어서 우리가 효소 작용을 하고 ATP를 만들어내는 에너지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처음에 근육세포에서 시작을 해서 지방간이 되고 간이 인슐린 저항성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간의 인슐린 저항성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러면 거기도 지방세포가 늘게 되면 두 개의 지방세포가 달라붙으면 PKC 엡실론이라는 인자가 여기 인슐린 리셉터 밑에 붙어 있는 단백질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TYR 1158, 1160, 1162 이런 앞대가 있는데 요 나머지들은 육각형 고리 모양으로 생겼고 이거는 그냥 삐쭉 튀어나와 있는 돌출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PKC 엡실론이 가서 붙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일어나냐면 지방이 많으면 일어납니다. 또 운동을 하면 AMPK가 활성화돼서 글루코즈 리셉터인 글루트4가 위에 올라가서 붙는다고 돼 있었는데 그거는 이렇게 됩니다. 에너지를 넣어서 ATP로 만들면 ATP에서 ADP로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심장도 뛰게 만들고 운동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ADP가 자꾸 많아지면 ADP 2개를 모아가지고 효소하고 작용을 하면 ATP 하나하고 AMP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듀얼 포스페이트 인산 2개가 3개로 하나로 모아서 에너지를 쓰게끔 하고 하나로 적게 모읍니다. 그러면 이 AMP가 많아지면 아데노신 모노파스페이트 액티브 카이네이즈 이렇게 말이 긴데 프로틴 액티브 카이네이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얘들을 활성화시킵니다. 얘를 활성화시키면 아까 했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한 일들 중에는
그 세포의 성장을 멈춘다든지, 그 다음에 세포 내에 있는 찌꺼기를 갖다가 재사용한다든지, 글루트포를 세포막으로 올려 보내가지고 그 포도당을 가지고 온다든지 하는 그런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 자료로 제가 붙여놨으니까요.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